신명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어머님들과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어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물론 뭐 살짝 설명회니까 홍보의 느낌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의 기말 대비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개괄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를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기말 얘기, 궁금해하실 기말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좀 빠르게 같이 한번 볼게요. 이미 한번 본 상태니까요. 중간고사를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들과 비교했을 때라던가, 또는 아이가 준비했던 방향이 시험에 조금 잘 맞아 떨어졌는지, 또는 준비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는 또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지, 뭐 이런 결과들이 조금 학생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숙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배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수학 강사니까요. 사실 뭐 강사이기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긴 하지만, 이제 배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대신 이번 중간고사는 조금 예외적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1학기 1차 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난이도가 되게 쉬웠고, 제가 예전 겨울방학에서 이제 넘어오는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점이 3명인가 4명이 나왔었고 99점이 8명, 그다음에 98점과 97점에서 이 앞에 98점 이상에서 1등급이 끊겼어요. 그냥 98점인데 2등급이 나오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게 작년 시험이고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지금. 왜냐면 한 문제 차이로 그 안에서 지금 등급이 뭉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100%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등급 구간을 나눠서 대신 만들어줘야 애들이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도 보면 킬러랑 중킬러가 합쳐서 한 7개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실제 문제 수가 보통 25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나오는데, 그 중에 7개 정도가 나오니까 대신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나 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 수가 많아지면 풀이 시간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문항 수는 좀 줄어들어요. 22에서 23 정도 사이로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한 7, 8문제 정도가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여기서 고난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 얘기하는, 뭐 이해하기 편하시게 센이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면 센 B 정도의 문제가 일반 문제인 거예요. 센 C 정도의 문제에는 중킬러와 킬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센 C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7, 8문제가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문제가 8문항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부교재를 충실하게 반영해 주느냐, 사실 실질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가 이 배제고입니다. 해마다 부교재 같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얘기는 없지만 메스다이얼에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메스다이얼의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다기보다는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사랑하는 학교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배제 학력 경시대 같이 애초에 그냥 대놓고 학력평가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문항들이 실제 그냥 시험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배제학력 경시 대비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변형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항상 90점이 넘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90점이 넘었죠. 1등급 컷이.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학교라는 건 이미 느끼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꼬리표 받아보셨죠. 성적표 받아보셨을 거고요. 얘가 이 점수면 이 정도는 나오겠지 했는데 그것보다 되게 등수가 낮아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반대인 분들도 계실 거고, 중요한 건 그래서 등급 컷이 높은 만큼 이 중킬러나 킬러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잘 맞춰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게 또 시간 얘기가 항상 아이들이 빼놓지 않아요. 특히나 제가 일부러 작년 기말시험지의 문항을 분석을 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드렸거든요. 요거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주요 문항이랑 그다음에 총평에 대한 얘기랑을 같이 좀 적어놨는데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가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특징 맨 뒤쪽에 보시면 제가 총평을 정리를 좀 해놨는데 맨 첫 번째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총평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작년만 특징이 이렇게 될지 올해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예상하기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등급 컷이 80점이 못 넘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100점 받았던 아이들이 잘 받은 아이들이 받아온 점수가 87점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2학년들의 경우 소월반만 20여 명 가까이 되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뭉쳐져 있는 반이거든요. 근데 그 자원들 중에서도 잘 본 학생들이 뭐 그 정도 라인에 랭크될 정도라면 실제 시험 문제 난이도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존의 출제 방식과는 다르게 계산을 복잡하게 한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제가 지금 6개를 잡아놨죠. 이게 왜 복잡해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안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작년 같은 경우가 출제 범위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끼고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여기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단원인데 이 단원은 말 그대로 도형 단원이기 때문에 점이라던가 직선이라던가 원이라던가 이러한 도형들을 이동하는 얘기까지가 이 단원 구성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림이 있어야 아이들이 사고하기 편해요. 근데 그림을 안 줬어요.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거 넘기면서 그림 있는 문제가 있는지. 전 이런 시험 처음 봤습니다. 제가 타이핑만 한 거예요. 실제 기출문항이라고 써있는 항목에 있는 게 제가 실제 타이핑만 한 거예요. 그림이 없어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주지 않았다는 건 아이들한테 전부 다 직접 그려서 풀어라. 니들이 생각해라. 니네가 생각하고 그림 그린 다음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림을 주어진 그림 속에서 생각하던 거가 익숙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 거예요. 근데 얘가 또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계산이 쉽지 않은데 그림도 안 줬고 그러니 사고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계산이 복잡하니까 실수를 한다거나 답을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1등급 점수가 쭉쭉 떨어지는 거죠. 학교에서 정말 지엽적으로 낸 건 아닌데 막 이렇게 엄청 그 사소한 부분으로 꼬집어서 문제를 낸 건 아닌데 그냥 러프하게 툭툭 던졌지만 오히려 러프하게 던지면서 그림을 주지 않아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크게 어렵게 느껴졌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간 부족을 100%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여러모로 존재하는 게 배제고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한다고 평가받던 친구도 어떤 부분을 공략당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점수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전방위로 전부 다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야 되는 게 배제 시험에서의 고등급을 위한 지름길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가 핵심인데 두 가지에 일단 주목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부분, 킬러와 중킬러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대놓고 출제하지는 않아요. 학교 내신 시험이니만큼. 그리고 지금 우리가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가장 어렵다고 하면 이제 이게 경시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출제를 하면 교육청에서 태클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 시험지는 출제 과정에 뭐 안 만든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걸면 장학사가 와서 재시험을 봐라. 문항별 재시험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출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함정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는 평이합니다. 뭐 가계 2등분선을 구해라. 근데 가계 2등분선이 아니고 3등분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2등분선만 주구장창 구했거든요. 공식 외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각을 3등분선으로 만들어라 이래버리니까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짚어주는 수업이 되어야만 안정적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 중킬러와 킬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만들면 돼요. 이제 말이 쉽죠.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안 어렵냐.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수학 입장에서. 아버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익숙하지 않은 문제.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익숙하지 않은 문제.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왜 익숙하지 않을까요? 자주 접해보지 않은
저는 같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익숙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숨겨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낯설게 하기 같은 뭐 국어 지문에서도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맨날 뭐 낯설게 하기에 가장 전형적인 게 이제 순서를 바꾼다거나 도치를 시킨다거나 또는 그림을 줬던 문제에서 그림을 뺀다거나 원래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표현되던 걸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수학적 표현으로 도치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써먹어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아이들이 한 번 더 사고해야 되는데 그걸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십니다. 저도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같다고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까 뭐 예를 들었던 각의 이등분선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은 이런 겁니다. 각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려봐라. 그리고 이 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각을 반띵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왜? 뭘 배우냐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배우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다 떠올립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걸 얘기를 바꾸는 거죠. 뭐라고 바꾸냐면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구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주지 않고 니네가 그림을 그려서 풀어. 근데 난 그림 안 줄 거야. 근데 말도 바꿀 거야. 이러니까 아이들이 잠깐만 이게 그니까 하면서 그려보는데 이게 빨리 떠오르면 빨리 푸는 거고 떠오르지 않으면 못 푸는 거고 한참 만에 생각해내면 이게 이건가 보다 하면 시간이 이만큼 지나간 거고 여러모로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주는 수업이 필요해요. 이 아이디어는 얘랑 똑같고 그러니까 표현을 바꾼 문제를 여러 개를 같이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다 같은 얘기야. 마치 국어에서 동의어 표현 배우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그런 문장들이 존재할 수 있는 파트가 지금 이번 기말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구나라는 것들이 여러 개 중첩되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대놓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들 3개를 섞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한 2가지 정도 섞으면 이제 중킬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그냥 대놓고 보여주면 기본스러운 문제, 개념스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그 도구가 중첩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연습을 시킨다. 미리 정리해주고 미리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루틴을 짜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많이 풀면 당연히 스스로 어느 정도의 루틴이 만들어지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알려준 방식대로 풀다가 변칙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애초에 통짜의 프로세스를 그냥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고한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은 개념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야심만만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안오도 할 수 있어 파트가 이제 방학 때 시작하는 파트이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로 들어가면 심플리스트 더 베스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심플리스트 더 베스트 파트는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 파트입니다. 심화 개념이라고 해서 실제는 쓰이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도구로 조직하는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푸는 문제는 센 B 정도 문제 수준들, 센 C의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 센 C를 넘어서는 문제들까지도 이제 맨 마지막 만반의 준비 단원에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심플리스트 베스트 때는 문제가 잘 풀려야 했던 아이들이 딱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9개 내지 10개 정도의 문제를 준비를 해서 나타나고 수업 시간에 그 문제만 풉니다.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문제들의 뿌리가 되는 문제를 뽑아가지고 오는 거죠. 자, 각의 이등분선, 그럼 이 각의 이등분선을 새롭게 다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오고 거기서 계속 문제를 변형시켜서 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풀어볼래? 저렇게 풀어볼래? 이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할래? 그럼 아이들이 현장에서는 생각을 바로바로 합니다. 왜? 지금 방금 이 문제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이 만반의 준비로 갔을 때 다시 그 도구를 끌고 와서 자, 풀어봐. 근데 이제 얘는 2개, 3개가 중첩되어 있는 거죠. 앞에 단원에서 썼던 도구들, 해당 단원에서 배웠던 도구들 이렇게 도구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는 프로세스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아이들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도움을 가장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강남권 내신 기출 문제 세트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이 기출 문제 세트를 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출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재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상일여고 시험을 본다거나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는 뭐 광문고 시험을 본다거나 근처 학교 거 시험지를 본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나오니까요. 형태가 비슷하고 난도가 비슷하고 또 아이들의 수준이 비슷한 밀집도가 비슷한 학교에서 특히 중요한 건 밀집도거든요. 밀집도가 비슷한 학교의 시험지들 중에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3세트 내지 4세트 정도를 골라서 그 전주부터 한 시험 한 2주에서 3주 전 정도부터는 실제 그 시험 문제를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나가는 문제 난이도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낯선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교과서나 문제집들에 있는 참고서들에 있는 문제는 조금 정제된 표현들, 그러니까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선생님들이 머리를 짜면서 만든 새로운 표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혹 가다가 참신하고 좋은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껐더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아이들이 당황할 만한 표현들을 미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좋아 보이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수업하는데 안 좋은 거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이 관리 부분이에요. 사실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옆에 그 조그마한 강의실 하나에서 아이들 문제 풀면서 선생님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일부러 저기에다가 아예 세팅을 딱 잡아놨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애초에 관리의 방법 자체가 학생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공통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공통 과제는 당연히 추적해서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일반 단과 수업들하고 똑같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들어서 효과를 보는 학생들이 없지는 않은데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전기세를 내러 학원에 옵니다. 숙제를 안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는 듣지만 집에 가서는 문제를 풀지 않죠. 학원 전기세 내주는 거죠. 뭐 대치동 전기세는 네가 다 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학원을 바꿉니다. 왜?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죠. 전기세만 냈으니까요. 전기세 낸다고 성적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럼 6개월 후에 다른 학원에 갑니다. 그럼 그 학원에서는 당연히 저쪽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하고 또 다시 6개월 동안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6개월 후에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번 가면 2학년이 끝나요. 그럼 엄마 나는 내신은 안 되는 것 같아. 난 정시할게. 내신은 놀게. 그리고 아이들이 면제부를 받아요. 1년 후 수능만 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또 6개월을 온팡지게 놉니다. 그리고 6월쯤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초조하고 떨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등, 뭐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는 등, 뭐 프리패스를 끊어달라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아까 강사보다는 선생님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가 물론 저야 제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섰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제가 그 꼴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6개월 있다가 그냥 넘어갈 게 뻔하면 얘가 한 달 만에 못 버티고 나가더라도 얘를 일단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학생마다 조금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는 그냥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해 주는 것. 머리는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게으른 천재라고 부르는 친구들, 똑똑한데 무식한 친구들 있죠. 공부를 안 해서 머리는 좋으나 알고 있는 게 없는 친구들. 그럼 이제 얘는 천재의 반열로 바꿔주려면 계속 갈궈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기는 하죠. 부지런한 바보들. 아는 것도 없고 대신 아는 거는 많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대신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친구들. 사실 이제 그건 어머님들 잘못이시잖아요. 학생 잘못은 아니잖아요. 옆에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걸 할 수 있어. 근데 하다 보면 됩니다. 그 친구들도. 정말 신기한 게 하다 보면 돼요. 학생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과 똑같이 문제도 따로 나갑니다. 애초에. 프린트물이 이렇게 아예 애초에 이름 박혀서 나가요. 그냥 땡땡땡. 뭐 신명진 프린트물.
네가 틀린 거, 그다음에 네가 현재 풀고 있는 문제 수준에 맞춘 유형별 다시 재정리. 그래서 레벨별 워크북과 개인별 오답 유형까지 같이 개인별로 세트화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도 나간 과제 따로 있고 개인별로 내가 모자란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따로 있고, 그러니 과제는 항상 많고 어렵죠.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 과제는 항상 많고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가 못하는 거, 네 수준에 어려울 만한 거, 그 다음 이건 새로 진도 나간 거, 아이 입장에서는 쉬운 게 당연히 없죠. 이게 정상이죠. 그래야 변화하죠. 그래야 6개월 후에 전기세만 내다가 다시 학원 안 바꾸죠.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달 만에 못 버티고 나간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2학년 친구인데 딱 중간고사 보기 한 달 반 전에 들어왔습니다. 중간고사를 딱 보고 학원을 안 가겠대요. 근데 시험을 잘 봤어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시험을 잘 봤는데 왜? 그럼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봤죠. 혹시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정말 보내고 싶은데요. 애가 거긴 죽어도 안 간대요. 왜죠? 제가 그 친구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요, 좋은데, 수업도 좋고, 뭐, 선생님 수업도 잘하시고 다 좋은데, 너무 힘들대요. 자긴 그렇게까지 힘들게 공부하고 싶지 않대요. 어떤 부분이 그랬더니 숙제가 하루에 5시간씩 해야 되니까 애가 평소에 일주일에 5시간 공부를 하다가 5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걸 강요를 하고 안 하면 막 불러내고 강제로 작심 위에 스터디 카페 너 일로 와. 지금 틈나는 대로 불러대니 애가 이제 나 못 견디겠다. 근데 카페는 다니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제 학원은 잠깐 좀 쉬겠다.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필요하면 다시 급해지면 지가 간다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뭐 설사 그럴지라도 제 역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이고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변화시켜야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부 다 맞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이고, 아까 보셨던 게 이제 그 LC, 저희가 레벨업 클래스라고 불리는 LC가 있는데, 보시면 저기 안에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게 들어가면 학생은 1명인데 선생님이 4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레벨업 클래스라고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클리닉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리닉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원들에서 하는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었어요. 실제로 저도 재작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가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진행하기 편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시간을 열어줄 테니 네가 와서 질문을 해라. 그쵸? 이 시간 동안은 질문을 받을 수 있어. 오면 돼. 그리고 클린 룸을 하나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와요. 질문을 하겠죠? 대신 시간대별로 효율성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친구는 학생이 별로 없는 시간에 와서 거의 과외 받듯이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설명을 받고 이러고 가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죠. 어떤 친구는 왔는데 이미 앞에 한 10명 와 있던 거예요. 나도 그냥 거기 거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거 질문 한두 개 했더니 다음 학원 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요. 그게 한 2-3번 반복되면 아이들이 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풀어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와서 풀다가 모르는 거 질문 좀 하고 갑니다. 그럼 이제 점점 여기에 누적 인원은 쌓이고 동시간대 한 20명씩 와 있고 선생님은 1명이고 아이들은 당연히 질문 제대로 못하고 답지 주세요, 답지 보고 그리고 집에 가죠. 제가 그 짓을 1년을 했어요. 지켜보면서 이게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20명이면 그 꼴을 못 보겠어서 선생님을 4명이고 5명이고 막 때려 넣습니다, 제가. 막 조교쌤들을 모셔다가 다 일로 막 다른 데서 있던 쌤들 막 다 모셔다가 다 동시간대 막 인원 밀도를 높여요. 그럼 질문은 대응 가능하죠. 그러니 만족도는 좋습니다, 일단. 근데 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안 맞는 아이들은. 또는 소극적인 아이들. 나 질문 있어요라고 아이들 앞에서 얘기 못 하겠는 아이들.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질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2시간 동안 문제만 풀다가 갑니다. 제가 최소 2시간 정도는 왔다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안 되겠다. 아예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바뀐 시스템이 바로 지금 이 레벨업 클래스 시간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애초에 시간 테이블을 만들고 학생별로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마치 수업처럼 똑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안 나오면 뭐 문자 받아 보셨겠지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카톡 보내고요. 늦으면 늦는다고 카톡 하고요. 끝나면 끝났다고 카톡 보내고요. 숙제를 안 하면 숙제를 안 한다고 카톡 보내고요.
늦으면 늦는다고 카톡 또 보내고요. 끝나고 늦게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수업 끝나서 집에 가니까 집에 도착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카톡 보냅니다. 그렇게 관리를 그러려면 누가 올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신청을 받고요. 주에 1.5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필수적으로 참석하게끔 의무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가 정해진 날에 신청을 동시에 쫙 해요. 그러면 그걸 시간표로 짜서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을 진행을 하고, 이때 그 시간에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레벨 1 모의고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약간의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원별로 당연히 아이들마다 호불호가 갈리고 유형별 난도가 달려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친구는 잘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레벨 단계에서는 레벨이 높을수록 잘하는 거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뭐 어떤 친구는 전반적으로는 뭐 한 5등급, 5레벨, 6레벨 정도를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쳐볼게요. 5레벨에서 6레벨이면 중킬러와 킬러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단원은 진짜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학년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방정식 기가 막히게 잘 푸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관점 자체가. 근데 1학년 수학은 이렇게 대수를 했더니 갑자기 기하 파트를 들고 들어옵니다. 점, 직선, 원, 이동시켜봐, 대칭시켜봐, 어떻게 될까? 이제 갑자기 느낌이 딱 달라졌거든요. 1학기까지는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초입 부분까지는 대수적이라서 아이가 굉장히 잘 푸는 줄 알았는데, 이게 딱 단원 넘어갔더니 쉽게 말하면 마탱이가 간 것 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단순한 건데. 이제 단원별로 아이들마다의 취약이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패턴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그냥 뭉뚱그려서 너는 레벨이 좋으니까 어려운 거 풀어라. 이 친구는 지금 도형 난이도는 3레벨인데 얘가 지금 6레벨이었다고 쳐서 6레벨 문제를 받으면 이만큼은 몰라요. 못 건드립니다. 다 틀려요. 이거 다 채워 넣긴 해야겠죠. 근데 채워 넣으려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안 합니다. 아이들의 두 번째 패턴이 바로 그렇죠. 적당하게 해봄직하게 주면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나 남학생들이면 살짝 자존심 살짝 별거 못하네, 별거 없네. 그럼 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악 물고 해가지고 오는데요. 양이 갑자기 한 300문제 일주일 만에 풀어가지고 와. 그럼 못 풀어요. 안 풉니다. 쌤 어차피 이건 해도 안 돼요. 빠르게 접어요. 그리고 놉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해보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건 어차피 다 못 끝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놀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레벨을 따로 나갑니다. 애초에 초기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3레벨을 기준으로 잡고 3레벨을 통과하면 4레벨로 갑니다. 통과하면 5로 갑니다. 5도 통과하면 6으로 가고 6에서도 계속 문제를 잘 맞춰내는 것 같으면 고난도 문제가 거기서 출제가 돼요. 그 전까지는 안 줍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신 선생님들이 이제 LC 진행하는 쌤들이 아이를 보고 이 친구는 이 단원도 충분히 잘 하는구나. 그러면 시작 단원을 뭐 5레벨부터 가보자, 4레벨부터 가보자, 넌 6부터 가보자라고 이미 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애초에 모든 레벨에서의 중요 문제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올라가는 레벨 승강제를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프린트물을 만약에 등원을 하시게 됐다고 쳤을 때 프린트물을 보시면 3레벨도 써있고 4레벨도 써있고 여긴 6레벨인데 너는 이거 왜 3레벨이니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단원별로의 오답 점검을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걸 하고 나서 시간이 남습니다. 왜냐면 10문제짜리 조그만한 모의고사를 푸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그 남은 시간 동안 활용해서 풀어왔던 문제들, 주간 과제들에 대한 개별 피드백과 질의응답, 모르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학교별 부교재 같은 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물에도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질문 수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이따 나가시면서 보셔도 돼요. 거기 안에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얼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 아이가 진짜 숙제를 하는지, 진도는 어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애가 숙제를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알고 계세요? 숙제 얼만큼 하는 주간 학습량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왜냐면 선생님들도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합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는 거랑 똑같죠. 네. 이게 아이마다 매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발송되는 수업 일지예요. 내용 자체는 제가 조금 그게 있어서 조금 살짝 흐리게 처리를 했는데 큰 틀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당 내용 진도와 오늘 과제가 일단 적혀서 나가고요.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프린트물 제목이 있으면 그 프린트물 제목과 똑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색깔이거든요. 자, 신호등이 켜지는 것만 보시면 돼요. 다 하면 또는 양호한 정도로 충실하게 했다라고 판단하면 초록색으로 체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교재랑 학습지 문제는 푼 거예요. 제대로 다 해가지고 왔죠. 퍼센트 100%죠. 자, 근데 교재 오답은 안 나간 겁니다. 아예 교재 오답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다 맞췄거나 사소한 거라서 그냥 넘어간 경우죠. 문제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빨간색입니다. 써있는 숫자 보시면 0이에요. 이건 뭘 안 했다는 거죠? 학습지 오답을 안 했다는 거죠. 한눈에 들어옵니다. 학습지 오답은 하지 않았구나. 교재는 했는데 그 말은 전 시간에 나왔던 학습지 문제에서의 개인별 오답 유형지를 풀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그냥 올 그린이 떴다. 아, 잘하고 있구나.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구나. 빨간색이 다 떴다. 그럼 얘가 숙제를 하나도 안 해가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노란색이다. 그럼 얘가 지금 나랑 밀당을 하고 있구나.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해가는 상황이구나. 뭐 이런.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 저희도 볼 거고 어머님들도 보셔야 한다라는 거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글이 들어가요. 학생별 세부 코멘트가 매주 적혀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매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늦어도 그날 밤에 보내드리고 가는데 이제 시간이 만약에 작업이 끝났는데 한 12시 반에서 1시가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시간에 어머님들께 카톡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면 그 다음날 오전쯤이나 점심쯤에 다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그 회에 대한 수업 회차별 수업 일지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업 시간표고요. 뭐 좀 더 자세한 거가 궁금하시면 데스크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일단 요렇고요. 그 기말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제일 중요한 얘기가 조금 남아서요. 사실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이번엔 부등식만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부등식만 들어가는데 문제는요.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방정식은 저번 시험 범위였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 중에 뭘 더 어려워하냐면 방정식을 더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부등식은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따라와요. 몇몇 특별한 스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방정식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도형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이제 단원이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건 그냥 제 예측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방정식을 빙자한 부등식이 한 4-5개 정도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나머지 15개 넘는 문제들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보나 마나 이번에도 그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전부 다 직접 그리게끔, 그 다음 직접 조건을 다 변형해서 어떤 그림인지를 유추하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매스 다이어리를 시험 범위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매스 다이어리 문제들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에요. 배재고는 사실 한 6년 전부터 계속 모의고사를 사랑해왔던 학교예요. 심지어 모의고사 문제를 아주 어렵게 변형한 다음 대신 그 문제를 배점을 크게 걸면 아이들한테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걸 역배점으로 내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배재고 문제는 항상 20문제로 정해져 있었어요. 16, 그 다음 서술형 4문제에서 20. 그래서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16번과 20번은 안 풉니다. 왜냐면 가장 어려운 문제 2개인데 배점이 가장 짜요.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풀겠다고 깝죽대다가 실수를 해서 점수를 말아먹느니 그냥 쿨하게 버린다. 그래도 1등급은 나온다. 이 2개만 틀리면 1등급이 나온다. 맞추면 네가 1등 해. 난 1등급은 할게. 이런 전략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배점이 사라졌어요.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맞춰야 살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실수가 중요했던 시험이라면 지금은 실수는 당연히 뼈 아프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잘 풀어야 되는 시험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3년 전부터의 추세예요. 작년 마찬가지였고 그 작년 마찬가지였고 대신 역대적으로 100점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던 학교거든요.
이번 중간고사가 특별히 쉬웠던 거다. 작년 중간고사도 특별히 쉬웠던 거다. 그 작년 중간으로 가면 문제가 갑자기 바뀐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렸었죠. 이번에도 중간 보기 전에 아이들이 작년 거 문제만 보고 이 정도면 뭐 별거 없네요. 애들이 수학을 놔요. 일찍. 이미 다 했다 이거죠. 특히나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그게 더 심합니다. 일찍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찍 다른 과목 준비를 시작을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놀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제가 이제 한 달 전 정도 되면 저희 프로세스 상에서면 한창 중요한 걸 하고 있을 때예요. 뭘 하고 있을 때냐면 만만치 않을 걸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장 주력 파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수업 한 타임 끝내고는 물론 지금도 이제 제가 원래 집중하면 땀이 나는 스타일이라 수업 한 타임 하고는 머리카락 싹 젖고 휴지로 닫고 그 다음 다시 수업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아이들이 이때부터 숙제를 놓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는 잘하니까. 다른 과목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밸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그 밸런스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기말에서는 중요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모의고사 기출변형. 자, 근데 이게 기출변형이라고 하면 그럼 문제를 어디서 구하나요? 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면 그 기출변형이라는 그 맥락이 좀 궁금하시면 그 데스크에 요청하셔서 그 오늘 제가 배재학력 경시대 데뷔로 나간 프리트물이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지로 받아간 그 문제를 가져가서 2020, 2019, 2018 기출 시험지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는 건지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이들한테 문제로 출제되는 방식이 이래요. 기역, 니은, 디귿 선지가 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선지에다 리을을 하나 더 넣는다던가 디귿 숫자나 식을 바꿔버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변형을 하니까 풀어본 건 의미가 없어요. 풀어봤는 건 의미가 없고 그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대로는 안 나와요. 그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제할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학년 모의고사에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도형의 방정식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점과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 정도면 문제 한 트럭도 더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도 학교에서도 작정하고 그냥 다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방까지만 시험을 보고 도형의 이동부터는 작년 2학기 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끊지 않고 그냥 아예 딱 끝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잘된 거이기는 합니다. 이제 2학기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도형의 방정식 전 단원을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도형의 이동 때문에 그 한 단원 때문에 다행히 끊어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두 번에 나눠서 낼 문제를 한 번에 몰아서 내겠다가 되는 셈이기도 해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기출변형이 주를 이룰 것이다. 그다음 그 학교 쌤들이 주로 참고하는 교재 사이트들이 조금 있어요. 현직 교사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박경필 쌤이신데 고대 부속고등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다행히 아직 아이디가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그 쌤 전공 자체가 수학 교육과 출신이시기 때문에 옆에 동기들이나 전부 다 현직 교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그냥 뭐 수학과 전공 또는 뭐 과학과 전공의 과학 강사, 수학 전공하고 수학 강사 뭐 이런 패턴들이면 옆에 동기들 중에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현직 교사, 학교를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서 현직 교사고요. 그 쌤은 애초에 그냥 본인 아이디로 그냥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배재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사이트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 3개 사이트들에서 선생님들께 무료로 제공하는 문제 파일과 지문 파일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문제들, 사실 이걸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되게 애매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초점 대비가 좀 필요하다. 다음 부교재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매스 다이어리인데 매스 다이어리를 다 풀 필요도 없다. 어차피 풀긴 했겠지만 그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미리 한번 풀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서술형. 이번에 아이들 서술형 어떻게 봤나요? 서술형 어떻게 본 것 같으세요?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서술형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뭘 보셔야 하냐면 아이가 스스로 예상했던 점수와 실제 받아온 점수 간의 격차를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가 쉬울수록 서술형을 정말 깐깐하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 2점 정도 깎일 걸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많이 깎인 친구가 지금 2학년들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시험이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음에도 서술형을 굉장히 깐깐하게 채점을 해서 예상했던 것들보다 보통 한 10점씩 내려갔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딱딱 기준을 잡아놨는데 여기서도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 그냥 통째로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2점 더 까이고 여기서 3점 더 까이고 여기서 3점 더 까이니까 갑자기 하필 8점 저한테 막 87점 나올 것 같아요 했던 애가 막 79점. 근데 재밌는 건 그래도 1등급 뭐 이런 상황. 1등급 컷이 아까 제가 90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널뛰기가 너무 심합니다. 일단 기준적으로 90점 정도의 랭크가 된다라고 90점을 넘으면 그냥 안정적 1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단계까지 내려가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문제는 언제든지 어려워진다. 특히나 이번 중간 이후에 보는 기말의 경우는 아주 명약 관화하다. 100%나 아닐 가능성이 없다.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킬러 수준의 문제를 더 양을 늘리는 것 또는 아예 100점 방지용 문제를 한두 개 내고 계산을 더럽게 꼬아서 아이들이 끝까지 다 못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둘 다 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아이들이 자원이 조금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학년들의 경우도 되게 자원이 좋다고 소문난 학년이에요. 근데 지금 1학년들은 2학년들에 비해서 더 좋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시험 문제는 그걸 따라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이런 얘기만 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그 배제 수학에서 몇 등급까지 수학 1등급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냥 등급으로 따졌을 때 배제고 내신 수학 몇 등급이 모의고사 1등급? 3등급.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3등급? 3등급이요? 뭔가 대세를 그냥 3등급이라고 정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5등급도 1등급이 나와요. 그냥 툭 치면 그냥 4등급 정도까지는 1등급을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국 상위 4%가 배제 4등급까지예요. 4%, 7%, 11% 일단 누적 22%죠. 거기에 4등급 중간까지 넣는다고 치면 일단 30%입니다. 배제고의 30%가 수학 1등급을 받아요. 쉽게 보시면. 그럼 전국에 있는 4% 중에 30%가 지금 여기 몰려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학교 시험 문제가 쉬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뭉쳐져 있다고요. 등급 구간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요. 대충 예상 가시죠? 그럼 이제 얘를 펼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선생님들이 고심 많이 하고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중킬러 문제 숫자가 5개 이상 나올 것 같다. 그 다음 킬러가 3문제 이상 포함될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시간대로 부족하고 어렵긴 어렵게대로 어렵고 그러니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원래 시험은 항상 최악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최선의 방식으로만 준비한다는 게 아니고 최악을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시켜야만 이번 기말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질문들이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잘 설명을 한 건가요? 기말 내신 지금 이제 개념 진도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수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통 학원들은 다니셨거나 또는 다니던 곳에서 아마 이제 진도들을 나가고 있는 중이었었겠죠. 그래서 그 진도가 끝나면 합류시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 합류시켜 주셔도 진도 다른 거는 어차피 저희가 다 알아서 그 LC나 또 저랑 시간을 잡는다거나 해서 전부 다 그냥 팔로우업해서 그냥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반에 시간만 좀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대로 하고 더 와야 저랑 뭘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 좀 확보시켜 주시면 합류는 지금 당장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본격적인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거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슬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도 개념 진도하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고 있었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즌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거가 이 말만 수준별이 아니고 애초에 수업 자체도 수준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표를 보시면 정규반하고 심화반인데요. 정규반만으로도 사실 1등급 가능합니다. 정규반에서도 1등급이 나와요. 지금 2학년들 구조를 보시면. 지금 1학년들은 정규반하고 심화반하고의 격차가 조금 더 다른 느낌이긴 한데 밸런스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사실 정규반 자체만으로도 1등급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심화반은 안정적 1등급, 무조건 1등급, 2반 꼴등이 1등급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제 개인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는 빌드업을 애초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까지를 완성을 시키는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 있는 상태고, 개념 진도 정도야 뭐 어디서 하든 사실 상관없지만, 문제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파트가 이번 파트이니만큼 이제 문제풀이 수업부터만 같이 합류시켜 주셔도 문제 없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이렇게, 사실 이게 조금 바뀌어서 이제 이게 10분 정도씩 먼저 땡겨서 시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조금 더 늦게 끝나고요. 조금 더 늦게 끝납니다. 네. 제 특징이 조금 할 게 있으면 수업을 끊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뒷타임으로 잡히는 이렇게 뭐 이런 상황, 심화반 아이들은 10시 반에 딱 끝날 수도 있고요. 10시 20분 정도에 이렇게 딱 끝날 수도 있고요. 제가 필 받으면 한 20분 더 할 때도 있고요. 혹시 만약에 집이 멀어서 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한테 살짝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수업 30분 전에 엄마한테 톡해 정도로. 안 그러시면 와서 막 밑에 30분씩 기다리시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제가 놀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이제 입반을 희망을 하시면 저희가 실력 테스트지를 아이한테 보게 해요. 그리고 아이의 지금까지 선행 정도, 그다음에 문제를 뭘로 풀었었는지, 그다음 실제 점수가 얼마큼 나오는지, 내신 점수가 어땠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점수만으로 땅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수업이 없어도 빈틈을 그냥 메꿔낼 수 있겠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뭐 저는 정규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심화반밖에 시간이 안 돼요. 뭐 듣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또는 반대로 심화를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정규만 들을게요 하셔도 실제로 그런 친구도 있고요. 시간이 안 돼서. 근데 그 친구도 뭐 어쨌든 전부 다 할 건 똑같이 다 가기 때문에 대신 속도가 조금 다르다. 대신 정규반에 있어도 2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2반으로 갔어요 하시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저희 수업에서는. 설사 그 친구가 시간이 안 돼서 심화반에 힘들어도 심화반 수업을 들을게 하고 심화반 수업을 듣고 있어도 문제는 1레벨, 2레벨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학생별로 어차피 맞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화반 수준의 과제가 나갈 수도 있고 정규반 수준의 과제가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별로 움직인다. 대신 수업 커리 자체가 조금 더 빡빡하게 짜여져 가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보통의 그냥 느낌으로 가느냐. 근데 사실 보통의 느낌이라고 해도 저 정규반 자체가 원래 있었던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규 심화를 구분하진 않고 그냥 저 시간 안에서 수준별 분반 수업을 했었는데, 네, 저 정규반으로도 다 1등급 나왔던 컬인데요. 아예 더 작정하고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어낸 반이 심화반이라서, 정규반이든 심화반이든 등급을 받아내고 고득점을 받는 것에는 자신 있다. 그러나 심화반 같은 경우는 제가 욕심이 조금 더 세다. 한 문제 틀리면 이렇게 막 뭐라고 한다. 두 문제 틀리면
다음번에 너 20문제 더 풀어가지고 안 되겠어.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틀려도 1등급은 나와. 야, 다음번에 틀리면 3문제야? 라고 했는데 실제 틀렸다? 그만 5문제 준다. 뭐 이런 정도의 온도 차이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규반이든 심화반이든 애마다 이렇게 숙제 양이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쭉 그 개념 진도를 할 때 일단 1차적으로 아이들한테 데이터를 얻는데요. 이제 풀려본 다음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합류를 하면 당연히 초반 숙제가 조금 많아요. 저희가 이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빈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문제를 주면 그냥 단순히 채점하고 끝이 아니고 이걸 전부 다 다시 저희가 다시 답안 입력을 해서 이 문제를 이 친구가 몇 번째 틀리고 있는지, 이 문제 스타일을 얘가 대체 왜 틀리는지, 이걸 모르니까 틀린다, 이런 꼬리를 이렇게 물어서 이만큼을 같이 숙제로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양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 해요. 대신 시간이 갈수록 확실하게 빈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장점은 확실한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뭐 학원을 바꿨더니 갑자기 문제가 왜 이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뭐 이렇게 200문제 풀어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빈틈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이 되기는 할 거예요. 네. 아까 질문하라고 하셨던 게 네. 공통 수준별 개인별 그게 네네.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문제는 항상 공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과제가 나가는 게 수준별로 나가고 그 수준별 문제와 공통 과제를 풀었을 때 나온 문제에 대한 오답을 또 다시 개인별로 주는 거죠. 수업은 공통. 그쵸. 수업은 공통 교재로 나가고 그 다음 워크북 같은 경우 프린트물로 나가는 거겠죠. 왜냐면 단원별로 또 저희가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레벨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수준별 문제 같은 경우는 프린트로 주로 제공이 되는데 이게 항상 레벨에 맞춰서 나간다. 그 다음 이거랑 이거를 풀면 틀린 문제가 학생별로 다 다를 테니 오답도 당연히 학생 개인별로 나간다. 그래서 그게 정규반 심화반 다 똑같은 그런. 그렇죠. 이런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대신 정규반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이건 어차피 학생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얘도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조금 빡세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빡센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조금 더 힘든 문제를. 대신 뭐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는 레벨 5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너는 아직 4가 비어 있으면 4부터 6까지 틀린 거 오답. 5를 나가는데 넌 5야? 그러면 5, 6. 거기에 원하면 7도 줄게. 요렇게. 그런 레벨이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럼 몇 레벨 정도? 보통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데 6레벨 정도면은 일단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대응이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킬러를 대비하는 수업은, 그리고 이거에 대응하는 문제는 또 따로 나갑니다. 이제 그게 뭐 굳이 단계를 따지면 7단계와 8단계 정도인데 이제 사실 이제 7, 8은 조금 뭔가 느낌이 좀 그래서 그냥 킬러와 중킬러라는 이름으로 숙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킬러가 아까 센시 정도라고. 사실 센시는 킬러라고 보긴 힘들고요. 저희 그 단원 난이도로 따지면 6단계 내지 7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게 센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뭐 그 정도가 이제 6단계 정도의 랭크가 되고, 블랙라벨이나 일품 정도에 있는 고난도 문제는 보통 7레벨로 랭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려우면 8까지 가죠. 그럼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이제 어렵다 하는 그런 레벨이 네. 블랙라벨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블라를 넘어서기는 하는데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원하면 저희 풀은 경시까지 풀이 싹 있어요. 올림피아드 수준까지 문제 세트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예전에 제가 경시를 했을 때 썼던 자료들까지 싹 다 가지고는 있으나 학교 시험에서는 거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출제 가능한 범위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끝까지 밀어 올리는 거죠. 레벨업 승강제라던가 또는 수업 시간에 나가는 과제를 통해서. 이 친구가 2레벨이면 물론 2부터 8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뭐 6레벨이었다 그럼 6부터 8까지 올라가 보는 거고요. 밀어붙이는 거죠. 대신 이제 이걸 넘어가면 경시니까 그 선만 제가 잡아주는 겁니다. 밀어 올리는 건 끝까지 밀어 올립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대치해서 수업할 때, 지금도 물론 대치해서 수업은 하지만 이제는 내신 수능 쪽을 주로 많이 한다면 예전에는 경시랑을 했었었죠. 네, 과학고 팀 수업 이런 거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농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뭔가 메이킹해서 보람도 좀 있고, 놀던 애가 와서 수업 듣고 선생님 덕분에 사람 됐어요, 뭐 이렇게 덕분에 제 인생 바뀐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나 3학년 친구들은 그런 느낌 못 받아요. 그냥 갖고 뭐 성공했네요, 고생했다,
그리고 얼굴 볼 일이 사라집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별로 이렇게 좀 섭섭하네. 그래서 이제 아예 넘어오게 된 거고요. 예전에는 경시도 진행을 했었죠. 올림피아드까지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여기 배제에서 네네. 정시 그런 정도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또 어필을 하면서 처음에 태클을 걸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1학년만 그런 게 아니라 1, 2, 3학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2학년하고 3학년들은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 세트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까지는 눈을 안 돌리세요. 근데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루는 내용 자체가 어차피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뭐 로그 못 내죠, 수열 못 내죠, 미분 못 쓰죠, 뭐 쓰죠, 뭐 못 쓰죠. 그러니까 낼 게 한정돼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돌리고 도니까 계속 문제가 돌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돌았다 싶어서 새로운 문제를 찾다 보면 아이디어 자체가 교육과정을 살짝 어긋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우기면 쓸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써야 되나 하는 문제들이 툭툭 던져지기는 하는 겁니다. 이제 본래 이런 현상은 대치에 있는 학교들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바람 잘 날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면 교과과정 벗기라고 다시 보자 그러고 뭐 경기고 같은 경우 맨날 내면 시험 한 문제는 항상 재시험을 보거든요. 항상 출제 오류. 선생님들이 굴복하고 다시 재시험 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은데 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으로의 문제들은 출제가 된 적이 종종 있어서 이제 그 부분만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고 2학년하고 3학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돌리지 않아도 이미 워낙에 종류가 소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굳이 거기까지는 안 돌리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한다든지 그렇진 않나요? 배제에서 보통 출제하는 방식은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살짝 중간 다리를 살짝 놔요.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가면 애초에 교과 과정을 벗어나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른 내용을 써야 되면 거기서 살짝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대비를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 그냥 말 그대로 피지컬 싸움이 되는 이제 탤런트 싸움이 되는 이 친구가 얼만큼 잘 머리를 굴려내느냐.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남들 다 틀리는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아도 무방하고 맞추면 기분 좋고 근데 그런 문제는 또 은근슬쩍 배점을 크게 안 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제시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왜 제시를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시 본 이유가 되게 아이들한테 전해 들었는데요. 저도 제시를 볼 이유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4차 방정식은 해가 원래 4개예요. 대수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n차 방정식은 해가 n개입니다. 근데 이 n개고 4개고 하는 것들은 복소수 범위에서 성립하는 얘기예요. 숫자의 범위를 복소수까지 확장시키면 그는 항상 n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z라는 복소수에 대한 4차 방정식을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식을 만족시키는 z는 몇 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그냥 4개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의도했던 건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z라는 세를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의 일반적인 형태로 쓴 다음 이걸 다 전개해서 a하고 b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라라는 식으로 풀길 바랬대요.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교사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꽂히니까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냥 n차 방정식은 n개니까 답은 4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전부 다 그냥 너무 낚시인가? 왜냐면 단답형이었거든. 단답형 2번 문제였기 때문에 낚시 문제인가? 4차 맞지? 이거 넘어갔다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살을 써서 너무 많이 맞춰버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이번 시험 킬러 문제가 이거였다 라고 얘기하시는 상황이고 이걸 이렇게 써서 풀길 바랬는데 4차니까 4개음 해버리니까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극적극적 야 다시 보자 안 되겠다. 근데 원래 재시험 보는 문제는 원래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주는 문제식으로 던져버린 거죠. 왜 던졌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존심 상해서 다시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M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M에 대한 조건이 단순 그쵸.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풀기가 어려워요. 풀 수 있는 식이 아니라고. 물론 풀려면 어거지로 풀려면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풀 이유도 없고요. 어차피 M값 따라서 A하고 B가 전부 다 M에 대한 식으로 막 바뀌었을 텐데 그랬을 때 개수를 확인하라라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시험 문제 출제를 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푼 그냥 4차니까 4개가 맞는데 본인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재시험 보겠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 n차 방정식의 근이 n개라는 얘기를 언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4차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수출을 배워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을 배워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근이 몇 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과과정 바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재시험을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왜 재시험을 봐야만 했는지. 저희 가르치는 아이들도 전부 다 귀찮게 이거 왜 제시 보는지 모르겠다. 그럼 만약에 그게 n에 대한 조건이 그게 이제 단순지 아닌지에 대한 조건이 명시가 있어도 답은 4개입니다. 그러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반적인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n개다라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만 알고 있으면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n차 방정식의 근은 대수적으로 n개임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은 4개가 맞습니다. 걔를 구해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 구해라라고 하면 z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거 x로 바꿔서 풀어야겠죠. 그럼 이제 이 x가 아까 봤던 뭐 이렇게 몇 플러스 몇 i 꼴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걸 다 찾아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4개일 거예요. 근데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보나마나 4개가 되는 거고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생기신다거나 하시면 그 학원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 모태스크로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연락 주시면 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진이었습니다. 네.